자, 오늘 지문 내용도 확장적 읽기가 아주 많이 되는 지문이야. 재밌을 거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제도론이라는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이랑 확장될까? 너희 예측이 맞아떨어지는지 좀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서양에서는 기존 예술을 부정하며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가 유행했다. 아방가르드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관념을 탈피하고 혁신, 변화 뭐 이런 의미인데요.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되면서 예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오늘 지문의 핵심 내용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술인 것과 예술이 아닌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 작품도요. 소설로 인정받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설로 불리우는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안 됐다. 한편에서는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야,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거, 예술에 대한 정의는 불가능해.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사실 예술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기존의 질서에 대한 거부감, 이게 아방가르드거든요. 해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술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해.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는 건 불가능해. 이런 상황에서 70년대 등장한 예술 제도로는 모든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하며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여기서 키워드는요,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키워드가 아니라 이 지문 전체의 키워드예요. 사회적 맥락, 이게 중요해요. 이 사회적 맥락과 정반대에 있는 용어가 뭘까요? 이 단락 안에 있어요. 정반대편에 있는 말이 있어요. 이어절로 얘기해봐. 하나의 개념이에요. 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것인가, 사회적 맥락으로 정의할 것인가. 뭐겠어? 확장적 읽기 한번 해봐. 뭐겠어? 남겨둘게요. 좀 뜸을 들여야지.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도대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읽기 한번 가볼게요. 20세기 초 서양, 기존 예술을 부정하면서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다른 예술이 유입되면서 예술에 대한 전통관념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됐다. 이에 대응해서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70년대 예술 제도로는 모든 예술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며 예술의 지위 결정에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술을 정의할 때 사회적 맥락을 봐야 돼. 세 번째 얘기 가볼까요? 자, 20세기 초 서양의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다른 예술이 유입되면서 예술에 대한 전통관념이 통용이 안 됐다.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 제도로는 예술의 지위 결정에 사회적 맥락이 중요해 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읽기 가볼까요? 자, 20세기 초 서양에서는 예술을 정의하지 못했다. 예술 제도로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해. 사회적 맥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예술을 정의할 수 있어. 자, 내가 네 번째 읽기까지 왔는데 혹시 확장적 읽기 감 잡은 사람 있어요? 없어? 자,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또 뜸들여야지. 이 예술 제도론자들은 예술 작품은 예술자와 감상자의 활동이 기본적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예술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예술이어야 할 어떤 당위, 어떤 하나의 개념, 기준, 스탠더드, 그것이 예술이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거야. 사회적 실천의 주체는 예술가와 감상자야. 이래도 감이 안 오나? 자, 따라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해야 돼. 사회적 맥락을, 같은 말이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해야 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예술가 또는 감상자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사회적 실천 과정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술 작품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와 감상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거다. 따라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특징을 정리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아, 이건 예술이라 할 만해. 아,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른다. 이 예술계의 주체가 예술가와 감상자야. 알겠지?
자, 그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건 하나의 사회적 제도다. 자, 종교처럼 하나의 사회적 제도야. 하나의 제도로서 예술을 봐야 된다. 계속 생각해. 자, 그래서 이게 예술계다. 얘네들은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인다. 규칙과 절차는 예술 작품의 기본 요소다. 두 번째 읽기 가볼게요. 예술 제도론에 따르면 작품은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 예술계의 각각의 주체들입니다. 그들의 활동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예술에 담겨있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예술을 예술이게 하는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고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얘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다. 자, 규칙과 절차는 예술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읽기. 자, 예술 제도론에 따르면 작품은 예술과 감상자의 활동,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질서,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술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의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하고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규칙과 절차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자, 작품은 예술가와 감상자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 하고 얘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혹시 확장적 읽기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야? 근데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것인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야. 하나의 개념,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예술가와 감상자, 포스트 모더니즘만 갖고는 안 돼.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예술 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체계, 사회적 실천 맥락 속에 있으며 작품의 속성은 사회적 맥락 함수를 통해 도출된다. 어떤 대상을 예술로 만드는 규칙과 절차는 이런 거야. X는 인공물이고 어떤 제도, 아까 사회적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술계라고 했잖아. 예술계를 대표해서 행위하는 사람이 X의 인공물에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오직 그때만 가치 중립적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가치 중립적인 분류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작품이다 이거야. 요 말이 어려운데 요 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높은 우월한 가치, 아주 낮은 허접한 가치, 이것은 가치 있는 것, 이건 가치 없는 것, 요렇게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가치 중립인 거야. 분류적인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분류가 안 됐다는 얘기야. 이것이 비예술인지 예술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어떤 X, 인공물, 이것에 대해서 그걸 만든 사람이 던져 놓은 거야. 어디다가? 사회에다가. 예술계에다가. 이해가요? 그럼 누가 결정해? 사회가 결정하는 거야. 자, 이제 확장적 읽기 해봐. 그냥 내가 할까? 아직 어려워요, 이런 게. 하나의 개념이 파운데셔널리즘이야. 첫 단락에 있는 키워드 있죠.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 그게 파운데셔널리즘이야. 정초주의, 기초주의야. 이데아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예술이지. 그게 좋은 예술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 함은 그것이 나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이데아의 속성을 많이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 자체를 던져버린 거야. 야, 집어쳐. 이데아가 어딨어. 이걸 던질 때요. 기독교, 중세 천년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무슨 예술작품에 지위를 부여해. 하나의 개념 그따위가 없어. 뭐가 예술인데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20세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예술이야? 그건 사회가 결정하는 거야. 이때 사회,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예술가와 감상자인데요. 감상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감상자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우리가 앞에 했던 지문과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른 거야. 똑같은 지문이야. 나는 이 지문을 똑같이 읽어. 그럼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속독의 마지막 꼭지는 배경 지식이야. 봐봐. 사회적 맥락 안에서 맥락 함수를 통해 도출된다며. 그 함수가 뭐야? 예술가와 감상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예술이라 할 만해. 얘는 우리가 감상해, 우리가 좀 즐겨줄 만해. 어디 감히. 20세기까지는요. 그냥 감상자는 눈 뜨고 귀 열고 감상하는 자에 불과했어요. 그냥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어떤 지위, 권력,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정한 뭐 신이 정하든 보편이상이 정하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되는 거였어. 네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파운데셔널리즘이라고. 이해가시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 수많은 마이너리티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읽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요. 이게 함수야. 사회적 맥락 함수. x가 인공물이야. 누가 뭘 만들었어? 이 인공물을 행위하는 사람이. 자, 그걸 만든 사람이야. 거기 후보의 지위. 여기서 키워드도요. 감상의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야. 예술가가 만들었어. 이게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예술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때만 가치 중립적인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 작품이야. 예술 작품이란 말 밑에 써놓으세요. 요게 예술 작품이 아니라 후보야, 후보. 아직 후보야. 작품이 될 수 있는 후보. 그럼 작품은 언제 작품이 돼, 이게? 감상자들이 인정할 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때 가치 기준이 뭐예요? 요게 파운데이셔널리즘이야. 하나의 개념이야. 하나의 개념을 만족했는지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아. 뭐 기준을 통과해야 뭐 그런 거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예술 작품이 정의가 안 돼. 이런 얘기야.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X가 인공물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노동이 들어갔더라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 자,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시 목적으로 제시했다면 인공물이다. 인공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은요, 예술을 한층 더 해체해버리거든요. 그동안에 굳건한 지위를 지켜왔던 그 예술을 완전히 다 해체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르시엘 듀샹의 샘,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듀샹이 전시관에다가 변기를 이렇게 갖다 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제목을 써놔서 샘 이렇게. 그러면 듀샹이 이 변기를 만들었을까요? 레디메이드야. 기성품이야. 그거 사다가 그냥 전시회에다 갖다 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옛날처럼 화가가 몇 시간에 며칠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레디메이드를 갖다 놨어도 걔도 인공물이란 얘기야. 예술 작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레디메이드는 전시 목적으로 제시했다면 그것도 인공물이다. 근데 아직 예술 작품은 아니야. 이 인공물이 감상자에 의해서 어떤 예술 작품의 지위를 획득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인정이 될 때 그때 예술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있으며 작품의 속성은 사회적 맥락 함수에 도출된다. 그 함수가 뭐냐? 그 규칙과 절차가 뭐냐? X가 인공물이고 예술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술가이겠죠? X의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아직 후보야. 그때에만 가치 중립적인, 아직 예술인지 아닌지 결정이 안 됐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안 됐어. 중립이야.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작품이다.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작품이라는 얘기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후보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래서 X가 특정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X가 인공물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노동이어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레디메이드는 전시 목적으로 제시했다면 그건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예술계라는 맥락 속에 있으며 작품 속성은 사회적 맥락 함수에서 도출된다. 이 규칙과 절차는 예를 들면 자, X가 인공물이고 예술계가 X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면 그때에만 분류적 의미에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아주 적은 노동이 들어가서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레디메이드는 전시 목적이라면 그것도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읽기. 자, 작품의 속성은 사회적 맥락 함수에 도출된다. 자, 규칙과 절차는 X가 인공물이고 예술계가 X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면 그때만 분류적 의미에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분류적 의미에서 작품이라는 얘기는 후보라는 얘기예요. 예술 후보라는 얘기죠. 자, X가 인공물이라면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걸 사서 의미를 부여해서 제목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현대 조각가나 현대 예술가들은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만들어요.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공물의 감상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을 만들고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인공물의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 자,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권위는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나온다. 자, 자기 인공물에 작품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야. 작품 지위를 부여하는 건 누구야?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예술가의 지식, 예술가의 이해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작품 지위를 부여하는 건 감상자야. 자, 예술가는 어떤 걸 만들고 감상자가 이해하도록 제시한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건 감상자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결정하는 거야. 자, 예술 제도론자는 이 일상적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 규칙 절차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상의 후보나 지위 부여 같은 친숙하지 않은 말로 그 상호작용을 묘사한다. 이게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예술 제도론의 특징이에요.
됐죠? 자, 앞에 설명이 많이 됐으니까 두 번째 읽혀 보겠습니다. 인공물의 감상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건 예술가다. 후보 지위는 예술가가 부여하는 거야. 대상을 만들고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인공물의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 자, 그 예술가는 자기 인공물의 작품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야. 예술가는 어떤 걸 만들고 감상자한테 제시해. 가치를 결정하는 건 감상자야. 이 감상자라는 마이너리티야. 자, 예술 제도론자는 이 상호작용이 어떤 규칙과 절차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까. 다시 말하면 예술 제도론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역할 통제 방식이 더 중요해. 자,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친숙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야. 감상의 후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가 야 이거는 예술 작품이야. 또는 평론가가 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그건 누가 결정하게? 감상자가 결정하게. 이해가시죠? 이런 친숙하지 않은 말. 이 친숙하지 않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예술계에서 친숙하지 않았단 얘기야. 저런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술 제도론에 의해서 감상자가 결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 가볼까요? 자, 인공물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건 예술가다. 대상을 내놓음으로써 인공물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내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가치를 결정하는 건 감상자다. 예술 제도론자는 이 상호작용의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친숙하지 않은 말을 사용한다. 네 번째, 예술가는 인공물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자, 작품 가치를 결정하는 건 감상자다. 그래서 예술 제도론자들은 예술가와 감상자의 상호작용 강조하기 위해서 친숙하지 않은 말들을 사용한다. 됐죠? 자, 예술 제도론은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자, 이게 파운데셔널리즘이야. 정초주의, 기초주의, 플라톤. 자, 의미 있는 형식, 의미가 있다, 없다, 이데아에 가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표현적, 미학적 속성, 이것도 다 머저리티입니다. 재현적 속성, 뭘 재현한다, 신의 뜻을 재현한다, 뭐 이런 거.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술의 사회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감상자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야 작가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고 했지. 맞아? 얘는 매개자에 불과했어. 신의 뜻을 매개하는 사람, 보편이성을 매개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는 더 마이너리티지. 그런데 이 제도론자들에 의해서 어때요? 그들이 중요해진 거야. 그들의 어떤 역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술 제도로는 이 예술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규칙과 절차, 지정 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 있고 그 규칙과 절차 안에 생성되었는지 여부가 예술적 지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작품을 내놨을 때 야 그거 감상자들이 인정했어? 사람들이 다 동의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절차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술 제도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의미 형식, 표현적, 미학적, 재현적 속성 등과 같은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술 제도로는 예술 대상의 제시, 규칙과 절차, 지정 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 규칙과 절차 안에 해석되었는지 여부가 예술적 지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술 제도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예술 제도로는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실천, 규칙과 절차 안에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강조하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술 제도로는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실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예술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에 또 시간이 막 쫓겼는데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영상 보세요.